수성 2교시 강의를 맡은 제 이름은 오찬영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6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모비딕 강의 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요. 이제 2학기 글쓰기까지 제가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이제 2학기를 마무리하게 되실 거예요. 네. 저는 이 수성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을 좀 꼽아보고 싶어요. 다른 대중지성과는 다르게 수성의 키워드가 뭐죠? 네, 문명과 문학이죠. 이거는 굉장히 저는 독특한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대중지성에서는 안 하는 부분들을 지금 수성에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명, 우리가 지금 어떤 문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질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욕망 위에 서 있고 또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이 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 위에서 또 만나는 문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첫 번째 시간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은 수성이라는 장 안에서 튜터쌤께서 짜주신 커리큘럼과 이미 정해져 있는 책을 따라가면서 스텝을 밟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선생님의 공부들이 다 무르익었을 때는 이걸 선택할 때가 와요. 나는 이거를 공부해야겠다. 더 심도 있게. 혹은 이 철학자의 책은 좀 한번 다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전 생애를 거쳐서 어떤 얘기를 했고 또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탐구했고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지를 한번 탐구를 해봐야겠다 하는 길이 좀 잡히실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게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무슨 책을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무슨 책이 좀 어울릴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자가 좀 어울릴 것 같아? 하는 식으로 좀 질문을 좀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그때 그런 장으로 한번 던졌을 때 모비딕이라는 리액션이 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책도 안 사고 그냥 선택을 한 상태로 그냥 이제 장자스쿨이라고 하는 거를 2019년에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저랑 모비딕과의 첫 인연이었었고 근데 책을 펴면서부터 아주 완전히 신세계가 펼쳐진 거죠. 이렇게 내가 지금 가장 탐구하고자 하는 화두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책이 또 있을까? 하면서 정말 이 1년을 너무너무 다이나믹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 그리고 4학기 동안의 과제를 거쳐서 이렇게 책으로 내는 그런 기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장자스쿨이나 고전 리라이팅을 할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장르가 두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안티 오이디푸스나 들레즈의 청개의 고원 같은 어떤 철학서라던가 그리고 두 번째 장르가 제가 선택한 모비딕이나 돈키호테 이런 식으로 어떤 문학 소설, 고전 문학 같은 거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거죠. 첫 번째는 철학서 같은 경우에는 개념어, 이 철학자가 어떤 개념어를 상정을 하고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이 개념어가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써와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재정의하면서 우리들이 세계를 보는 관점을 좀 바꿀 것인가 하는 식으로 전개하는 철학서가 좀 있고요. 두 번째가 이런 모비딕처럼 고전소설 같은 거죠.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에서 캐릭터들이 아주 근데 가상이죠. 가상이긴 하지만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막 그 액션을 보이는 그런 플롯과 이야기의 형식을 띤 고전 소설들이 있고요. 근데 장자에서도 굉장히 이 고전 리라이팅을 하면서 논박이 좀 많았어요. 어떤 논박이 많았냐면 어떤 장르가 좀 더 쓰기 쉬울까 이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쉽게 쓰려면 우리가 뭘 읽어야 할까라는 걸 두고 굉장히 논박이 많았어요. 근데 둘 다 장단이 따로 다 있죠. 첫 번째 그 철학서에 대한 장점은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하나 잡고 들어가서 내 삶에서 매칭을 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열려요. 예. 근데 치명적인 단점은 읽을 수가 없다는 거. 너무 읽기가 힘들다는 거. 이거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다. 막 이런 식의 도 닦는 그런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전 소설도 장점은 딱 그 대비가 되죠. 장점은 너무너무 읽기가 쉽다는 거. 모비딕 읽기 어려우신 분 없었죠. 이거 도저히 못 읽겠다 하는 분 없었잖아요. 그냥 좀 이야기상으로 좀 난해하다 싶은 부분이 있어도 이게 못 읽을 지경은 절대 아니거든요. 스토리를 따라서 캐릭터를 따라서 쫓아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하기 때문에 이게 뭐 못 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단점은 글을 쓸 때 독후 감상문 수준에 멈출 가능성이 커요. 이거 너무 재밌네. 이거 캐릭터 너무 좋아. 뭐 이 정도의 아주 단편적으로 그
우리 이걸 딱 덮었을 때 굉장히 피상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 생각에는 수성이 왜 문학과 문명을 공부하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중지성을 하러 온다고 하셨을 때 당연히 공부를 하러 오셨겠고 자신의 삶과 뭐 자신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고 싶고 좀 다른 관계를 맺고 싶고 공부라는 걸 하고 싶고 이러셔서 오셨을 텐데 그럼 그 속에서 쌤들이 공부하는 요 1년치의 과정 속에서 하필이면 문학이라는 장르를 읽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문학일까? 왜 우리가 철학서를 읽는 게 아니라 문학을 읽는 것일까? 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비딕을 선택한 것도 스토리. 어쨌든 저는 2년차밖에 안 됐었으니까 너무너무 좀 철학적으로 내공도 없고 공력도 남들보다 너무 부족했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냥 읽기라도 쉬운 이거를 선택하자 이것도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야기의 형식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해서 읽기가 쉽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모비딕을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은 우선 진입이 쉬워. 근데 그 이후의 방향성, 그 이후에 나의 공부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 철학과 문학의 차이에 있어서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개념을 정의를 하고 이렇게 막 써내려 가는 것. 만약 들레즈가 이제 탈영토화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탈영토화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그 맥락이 왜 나왔는지 혹은 역사적인 맥락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탈영토화를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진입을 하겠죠. 그래서 개념 위주의 어떤 재정의 같은 게 좀 이루어져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이 문학자, 이 작가, 이 쓰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좀 변해야 된다던가 어떤 식으로 사람이 살아야 된다거나 하는 식의 개념들이 실제적인 그 세계 속에서 캐릭터들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학 속에서는 어떤 생생함이 있는 거죠. 지금 철학서, 그냥 보통 철학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저는 지금 모비딕 읽는 다음에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있는데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이제 퍼머메비도 그렇고 이런 개념이 어떻게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 혹은 자신이 반박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너무너무 구체적인 캐릭터와 상황을 통해서 잘 구현한 작가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단어를 쓰고 싶냐면 개념이 책 속에서 문학 속에서는 육화된다라는 말을 쓰고 싶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incarnation이에요. 몸을 입고 개념이 그러니까 이 작가가 생각하는 관념이 몸을 입고 이 사람들의 뼈와 피와 살을 입고 그 세계 속에서 육화되어서 거기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문학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새로운 씬이랄까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속에서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식의 결말을 맺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삶을 또 생성해 나가는가 이런 과정을 지켜봤을 때 우리가 설득이 되는 거죠. 이 작가의 말대로 혹은 이 작가의 비전대로 좀 살아갈 수 있어 라던가 아니면 이 작가가 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어떤 매스컴 혹은 비열함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면들 이런 부분들이 확 이렇게 더 와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리얼함이 바로 문학에 내재된 그런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모비딕을 읽음으로써 어떤 식으로 내 삶에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허먼 멜빌이 말하고자 했던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요 19세기에 아주 옛날에 지금 고래잡이 별로 안 하잖아요. 일본 빼고는 이런 고래잡이 이야기를 21세기에 우리가 읽고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글이 굉장히 밋밋하게 끝나버립니다. 아주 재밌었고 임팩트가 있었고 너무 글 잘 쓰고 새로운 장면을 봤고 이 정도로요. 네.
근데 문학은 정말 아주 구체적인 씬과 사건과 장면과 캐릭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든가, 아니면 작가 스스로가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실험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식의 세상을 한번 구현해보고 싶어, 혹은 이런 식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구현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캐릭터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그 사건과 세상 속에서 그 캐릭터를 움직이게 내버려 두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작법을 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주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을 하나 창조시켜 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그건 자기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막 가면서 쓰는 거죠. 이 사람의 캐릭터만 설정해 놓은 후에 사건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 캐릭터가 막 하는 듯한 그런 아주 능동적인 글쓰기라고 해야 되나? 그 캐릭터가 완전히 살아서 작가보다도 더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그런 글쓰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학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번 계기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글을 써보시고 또 모비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했는데 육화의 가장 좋은 사례가 뭘까요? 육화되었다. 말씀이 뼈와 살을 입고 육화되었다. 기억나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예수죠. 예수예요. 네. 예수가 바로 완벽한 육화의 예시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는 그냥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는 굉장히 달라요. 상당히 인간적이고 또 폭력적이기까지 했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거의 이스라엘의 갱 마피아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을 정도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복음서의 예수랑은 좀 다르죠. 근데 이 그 성경에서 예수를 제시함으로써 기독교에서 탄생시킨 효과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구현한 육화된 캐릭터다라는 거예요. 그 예시를, 그 샘플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독교의 모범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역할이에요. 육화된 예수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다시 완전 피와 살을 입고 인간화된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이런 식으로 인카네이션 됐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들여다봐야 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이제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이 작가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 글을 썼을까? 도대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러면 이 작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이 글을 쓸 때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이런 역사적인 맥락과 작가의 개인사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거 없이는 이 문학 작품은 그냥 아주 싱싱생생한 고래잡이를 잡는 얘기, 그 정도밖에 안 돼. 아주 우리 정글의 법칙 보듯이 김병만이 막 나무 타고 오르는 거 보듯이 아주 재밌는 예능, 리얼 예능 보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맥락이 딱 외부 배경, 백그라운드가 딱 파악이 됐을 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해석이 또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역사적인 맥락.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게 어떤 식으로 이 책 속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가, 이 책 속의 장면들이라던가 혹은 중요한 임팩트 있는 어떤 그런 함의든 압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될 테고, 대사들 잘 보셔야 할 테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시한 문장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이게 어떤 식으로 인카네이션 되고 있는가, 모비딕 속에서 육화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랑 연결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그냥 이 모비딕 읽으면서 이런 질문은 안 해보셨나요? 왜 19세기 책을 읽어야 하지? 이 수요일날 너무너무 귀한 1년짜리 강의에서 왜 우리가 2학기 때 이 고래 잡는 이 아주 격한 남정네들의 이야기를 좀 읽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그게 내가 돌고 돌아서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질문으로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정말 그게 왜일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고 제가 가장 문학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한 육화라는 얘기랑 좀 상통하는 얘기인데,
이건 문학 평론가이신 김현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인간을 총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뭘까?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죠. 우리가 인간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안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요즘 제일 저희 세대에서 유행을 하는 게 MBTI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ENFJ 막 이런 식으로 외향적이고 뭐 내성적이고 뭐 계획적이고 아니면 무계획적이고 막 이런 걸 구분을 해서 사람한테 4개의 알파벳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게 그 분류법도 사실은 한계가 있지만 뭐가 한계가 있냐면 이 사람이 요 상황과 요 특정한 사건과 요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변화 자체가 측정이 되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되게 좀 한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향적이라는 판단을 받았어.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가서는 내가 제일 외향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변화의 가능성? 그러니까 인간이 총체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은 사건과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놓고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학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어. 여기서는 이제 고래를 잡으러 나가는 사건이죠. 그 고래를 잡으러 나가는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하는 게 육지에서 달라지고 또 바다에서 달라지고 이시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출발할 때 달라지고 끝부분에서 달라지고 중간에서 달라지고 하는 이런 흐름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과 사건 위에서 이 캐릭터를 파악했을 때 총체적으로 하나의 인간이 관찰이 되면서 아 인간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게 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어떤 특정한 지식이라던가 아주 고차원적인 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보다 좀 똑똑해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더 알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을 알면 뭐가 좋을까요? 사람을 알게 되면 관계가 달라지겠죠. 지금 당장 내가 관계를 대하고 타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만약 다르게 살고 싶다.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공부가 바로 사람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의 형용사가 더 붙는 거죠. 총체적인 사람 공부. 사람을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반부 설명을 아주 길게 했고요. 허먼 멜빌에 대한 얘기를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허먼 멜빌은 1819년부터 1891년 태어납니다. 외우기 쉽지 않아. 19와 91. 딱 72세 때 돌아가셨어요. 생이 별로 평탄치가 않았어요. 이거는 뭐 가비당에서만 하는 약간 TMI인데 사주를 한번 봤었어요. 이분의 사주를. 아예 이거는 너무 가비당에서 공부하면 좀 기본인 거라서 사주를 한번 봤는데 되게 신금이시더라고요. 신금이 병존대요. 굉장히 날카롭고 또 충도 있으셔가지고 정말 보통의 삶을 살 수가 좀 어려운 평탄하게 좀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삶이죠. 이분은 살아생전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사후에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허먼 멜빌이 탄생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까지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봐야 허먼 멜빌께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그때의 시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19세기의 미국을 좀 들여다봐야겠죠. 19세기의 미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어떤 신생아 시기, 이제 막 기지개를 키려고 하는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기 시작하는 아주 비기너로서의 미국이 바로 19세기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많았었고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았었고 이런 때였었죠. 근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란 게 지금의 미국이 보여주는 양상과는 좀 많이 다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세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인 면모로서의 미국이죠. 근데 시작했을 때 19세기 때는 미국이
이제 멕시코 전쟁, 1840년도쯤에 멕시코 전쟁이라는 걸 겪으면서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해나가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대륙, 미국 땅의 모습을 갖춘 게 바로 19세기에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전쟁들과 어마어마한 학살과 어마어마한 폭력이 당연히 수반이 됐겠죠. 그때가 바로 미국의 모습이었었고, 그 폭력과 동시에 대두되었었던 것이 뭐냐면 레이시즘, 인종 차별인 거죠. 이 흑인 노예 문제. 예. 그때 당시 아주 본격적으로 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노예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가 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그 남북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미국도 남북이 갈라졌었죠. 노예제에 찬성하는 주와 노예제에 반대하는 주 이렇게 나뉘면서요. 그런 식으로 나뉘기 시작하면서 계속 전운이 막 감돌기 시작해요. 19세기 초반부터 계속 미국에서는 분열의 조짐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노예의 문제를 두고 노예를 가져갈 것인가, 노예제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아마 허먼 멜빌도 그런 전운을 좀 감지하고 있었던 듯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사람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게 흑백 갈등이라던가 흑인에 대한 관찰, 이런 게 대단히 세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모비딕이 1850년대에 출판되었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뒤에 1861년도에 그 남북전쟁이 바로 발발하죠. 그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허먼 멜빌의 탄생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1819년에 그 아주 남매가 많은 미국 그 스코틀랜드 집안, 스코틀랜드 이민자 집안의 셋째로 태어납니다. 8남매였으니까 형제들이 아주 많았었죠.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 형제 자매들이 멜빌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좀 부양해야 할 그런 좀 짐이 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자기가 작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또 서포트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보면 멜빌은 이제 자매운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자식운은 좀 없었어. 좋은 아빠가 아니기도 했었고, 그 아들 둘이 그 멜빌의 생전에 다 아주 비극적으로 죽었거든요. 한 명은 자살하고 한 명도 병으로 죽었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상심하고 우울증이 오는데, 하여튼 형제 자매들하고 돈독하게 지내는, 그러면서 굉장히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죠.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었고,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신대륙, 미국 대륙으로 이제 무역을 계속해서 하면서 엄청난 돈을 축적한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멜빌이 한 3, 4살 정도 되었을 때 집안이 이제 파산을 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죠. 이런 운은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 갑자기 아버지도 그 집안도 박살이 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 멀쩡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정말 그런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멜빌은 계속해서 이제 좀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학교도 대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소설에 대해서 정규 교육과정도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선생님이나 뭐 선원 뭐 이런 것을 전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딱 20살이 됐을 때 1839년도에 배를 타러 나갑니다. 그때 여기 모비딕에서도 묘사가 돼서 아시겠지만 배를 타는 게 진짜 스릴이 업종이에요. 정말 다들 기피하고, 그래서 묘사가 되는 게 범죄자들이 막 우글거리고, 정말 온 세상에 마이너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이 고래잡이죠. 그리고 이 모비딕이 만들어졌을 때도 이 선상반란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포경업이 정말 전성기를 피웠던 때이고, 그때가 바로 허먼 멜빌이 배를 탔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포경업을 하려 나가는 이 상선들이 많았던 거죠. 그 포경선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럼 그 포경선들이 많은 만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고들이 있었겠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비딕의 그 시초가 된 어떤 테마가 된 사건이 바로 에식스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래를 잡으려다가 이제 배가 난파됐어. 난파돼서 수백일 동안을 떠돈 거죠. 망망대해를 떠돌았는데, 그때 이제 선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한 명을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에식스호 사건이었고, 너무너무 그때 사회에 파장을 너무 크게 줬어요. 이 배가 거짓골이 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선원 한 명이 뼈다귀만 발견됐어. 그래서 바로 육지로 오자마자 재판에 회부가 되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큰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모비딕을 창작을 한 건데, 허먼 멜빌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험도 있었겠죠.
1839년부터 한 3, 4년 동안은 이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도 정말 다이나믹한 게 그냥 배만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그냥 이제 선원으로서 얌전하게 돌아다녔다면 이런 작품이 안 나왔겠죠.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중간에 이제 그 선장의 폭력을 피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타이피예요. 타이피 섬에서 폴리네시아 섬에서 이제 정착을 하니까 뭐 그 이제 선장한테 항명을 하고, 이제 군대로 치면은 탈영을 한 거고, 감옥으로 치면 탈옥을 한 거고, 배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탈선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폴리네시아 그 배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제 한 번씩 정박을 하는데, 그 정박지 중에 하나가 폴리네시아 군도죠. 폴리네시아 군도에서 한번 정박을 했을 때 선장이 너무너무 폭력이 심하니까 거기서 이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도망쳤는데, 거기 폴리네시아 군도가 원래는 미국인들한테 식인종들이 산다, 카니발리즘을 하는 그 식인종들이 산다고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악명이 자자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선장도 그들을 안 잡죠. 어차피 들어가봤자 원주민들한테 잡아먹혔겠지, 통구이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잡은 거죠. 근데 오히려 거기 그 선장을 피해서 갔던 곳에 원주민들이 너무 환대를 해주고 너무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다시 3주 정도, 한 달 정도 지내다가 다른 배를 잡아서 이제 돌아오고, 그런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제 글로 써가지고 낸 게 첫 데뷔작인 타이피라는 것입니다. 타이피는 그 들레즈의 청계고원에서도 언급이 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타이피가 대박을 쳤어요. 드디어 미국에도 굉장히 어떤 그 문학적인 별이 하나 떴구나. 굉장히 참신하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어떤 식인종에 대한 아주 독특한 스토리를 아마 전개를 한 거예요. 네. 그 당시 그 미국인들, 백인들은 절대로 이 식인종, 그 원주민들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 사람들은 사람을 구워먹는 아주 야만적이고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원주민들이 막 보여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스릴 있어. 타이피는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되는데 좀 읽어보시면 그 선장한테 쫓기고 무서워가지고 이 친구가 심지어 다리도 다쳤어. 다리 다친 친구를 막 질질 끌고 막 산속 안으로 도망가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원주민의 상태를 모르니까 식인종이 나타날지 몰라, 어쩌면 좋지 하면서 막 두근거려하는. 근데 이제 선장은 너무너무 폭력이 심하니까 도망쳐야 돼. 잡히면 진짜 채찍질로 맞아 죽으니까요. 네. 그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정말 히트를 칠만해요. 정말 이 소설을 제대로 작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썼다고 하기에는 되게 참신한 소재와 또 그 리얼함이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데뷔작이었었기 때문에 확 이제 눈길을 끌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이 어떤 갈증이 있었어요. 미국 지성계에서 좀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15세기에 이제 필그림 파더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신들의 미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5세기에 세워졌어. 그러면 19세기까지 한 400년 정도가 흘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아직까지도 이 미국,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대변할 만한 문학작품이라던가 시라던가 어떤 뭐 책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되게 컸었어요. 우리도 이제 슬슬 미국만의 문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는가 하는 어떤 국가적 차원으로서 문학 예술의 필요성, 이게 좀 사람들 사이에 좀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유럽 문학을 그대로 수입해 왔었어요. 그냥 유럽에서 유행이래 이러면 그냥 바다 건너서 다 이제 수입해가지고 그냥 유럽 문학만 했고, 그리고 아메리카 문학은 문학 취급에도 안 들었어요. 절대로 실제로 수준도 낮았었고, 문학이라고 할 만한 좀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너무너무 미국이 좀 짧았었고 압도적으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미국이라고 좀 별개로 좀 딱 정체성화할 뭔가도 좀 없었고, 근데 이제 19세기가 지나면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미국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좀 미국만의 문학이 좀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좀 다른 유럽과는 좀 다른 갈래로 책을 쓰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좀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들이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19세기에 모비딕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시기라고 봐요. 그때 나다니엘 호손도 나왔고, 그리고 에드가 앨런 포 이런 사람도 나왔고요. 랄프 왈도 에머슨, 그다음 헨리 데이비드 소로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그때 출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물밀듯이 미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그렇고, 그리고 그 누구죠? 그 허클베리 핀이랑 톰 소yer 모험 쓴 사람, 그런 것도 나왔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르네상스를 딱 열어젖힌 그 세 명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바로 허먼 멜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뭐 지금에서야 문학사에서 르네상스를 열었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메리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학의 하나의 전환을 이뤘어. 더 이상 유럽에 기대지 않고 아메리칸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세계를 자신들의 언어로 또 자신들의 그 사건들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었어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허먼 멜빌 살아 생전에서는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었어요. 그 허먼 멜빌이 이제 데뷔작을 인정받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임시적인, 좀 잠깐 반짝한 그런 어떤 스타성이랄까요? 좀 어떤 신선한 별이 탄생했다. 신선한 신혜가 우리에게 왔구나 하는 정도의 이제 반짝하는 관심사와 인기였을 뿐이지, 이 사람이 뭔가 철학적인 아주 심오한 질문을 풀고 또 그런 걸 좀 제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좀 단편적인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허먼 멜빌이 좀 자신의 이제 학구열이랄까요? 철학을 좀 불태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깊은 문학을 좀 할 수가 있을까? 좀 다른 책을 좀 써볼 수가 있을까? 내 책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제 글을 좀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먼 멜빌의 생애를 좀 들여다봤을 때 이런 부분이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멈추지 않고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이때 그 허먼 멜빌이 그 부양해야, 그 형제 자매를 다 부양했어야 했거든요. 집안이 완전히 박살이 났으니까. 게다가 거기서 데뷔작이 대박이 났어. 데뷔작이 대박이 나는 행운을 어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누릴까요? 정말 0.1%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아메리카의 이제 최고 신예로 꼽혔어. 그리고 이제 이대로 글을 쓰기만 하면 돼. 어떤 글을? 식인종 나오는 얘기, 재미있게 모험하는 얘기, 막 정글로 막 탐험하면서 친구 끌고 가는 얘기, 이런 식의 모험 소설을 쓰면 돼. 근데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도대체 뭘까? 이건 정말 특기해볼 만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런 식의 어떤 도약을 멈추지 않는 걸까? 저는 이게 허먼 멜빌의 삶에서도 참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이 그를 정말 추동했을까? 그러니까 더 고귀한 삶, 그리고 더 고귀한 철학, 나를 깨는 철학, 이런 쪽으로 나아가려면 지금의 글 가지고는 안 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남들이 다 외면한다 하더라도, 또 대중성이 좀 외면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다른 식으로 글을 쓰고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매일매일 좀 갱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증명하는 게 뭐냐면 그 나다니엘 호손과의 만남이거든요. 네, 그건 뭐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피를 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작품이 타이피 다음에 오무였을 거예요. 네. 오무를 냅니다. 이게 오무가 그 폴리네시아 군도 그 원주민 말로 세상이었을 거예요. 세상. 원주민들의 세상. 이렇게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또 하고, 오무 그 타이피에 이어서 오무로 이제 완전히 큰 인기를 얻는 대중 작가가 됩니다. 근데 이 허먼 멜빌한테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꿈이랄까요? 그런 욕망이 나는 미국의 셰익스피어가 되겠어. 유럽에서 계속해서 문학을 수입해오고 우리 것이라고 할 만한 문학이 없지만 나는 반드시 좀 다른 글을 써서 불멸하는 삶을 살겠어. 이 작품을 통해서 내 이름을 후대에 알리는 그런 책을 쓰겠어라고 자신의 야망을 포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무 다음으로 낸 책이 말디라고 해가지고 마디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약간 굉장히 실험적인 책을 하나 내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돈키호테랑, 저도 좀 읽어봤는데 돈키호테랑 걸리버 여행기의 짬뽕이에요. 진짜 난해하게 써졌고,
그 허먼 멜빌의 초기 작품들이 거의 이제 좀 번역이 안 됐거든요. 한국에서는. 모비딕을 시작으로 번역이 됐지. 말년 작품들이 번역이 됐지. 초기 작품들은 잘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말디도 정말 읽어보면 너무너무너무 난해하고, 그리고 어떤 풍자와 이런 그 세상이 이런 식으로 잘못됐어 라는 식으로, 이것도 20대에 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풍자와 그 비판과 그 블랙 유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되게 난해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때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문학 작품 자체가 그렇게 아직 성장을 못했다는 것은 이 작품을 읽어줄 그 어떤 그 독자들의 수준이랄까요? 그때 당시의 문학적인 풍토가 좀 더 고차원적이고 고풍스럽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학적인 그 풍토 자체가.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해를 못한 거죠. 아니 왜 그 타이피랑 오모를 잘 썼는데 이런 식으로 삐껴나가지 얘가? 이러면서 엄청난 그 비판과 혹평을 좀 듣습니다. 여기서 이제 허먼 멜빌이 한번 이렇게 툭 좌절을 좀 하고 좀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좀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메이저로 가서 상업 소설을 할 것인가? 지금처럼 재밌게 식인종 얘기 쓰고 식인종들이 이렇게 좀 슬프게 살고 있네 하는 정도의 책만 쓰고 그칠 것인가? 아니면 좀 내가 원하는 예술을 할 것인가? 좀 미국의 셰익스피어가 되려면 그 정도의 글로는 사실 안 되죠. 정말 후대에 남을 글, 세상을 좀 뒤집어 놓을 글, 이런 걸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 두 갈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허먼 멜빌이. 네, 한 10분 쉬었다가요. 네, 이따 그 후반부를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후반부는 허먼 멜빌의 본격적인 삶을 좀 탐구해 보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몇 쪽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장면과 대사들 다 짚어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자, 1819년에 태어나서 20대부터 딱 20살 때부터 아주 거친 선원 생활을 합니다. 딱 20살부터 한 5년 정도 선원 생활을 하고요. 근데 이 선원 생활을 거치면서 이게 완전히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한 자양분이 돼요. 그 모비딕에서도 대사 하나 있죠. 포경선이 나의 하버드 대학교고 옥스퍼드라고 했나요? 네, 옥스퍼드다. 이렇게 말한 게 허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정식 학교나 코스를 하나도 밟지를 않고 중간에 중퇴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글쓰기의 영감이라던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라던가 이런 배움을 바로 여기 배 위에서 다 해낸 거죠. 대단하죠? 이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평생의 작품의 어떤 거대한 테마를 하나 건진 셈이니까. 그래서 그 허먼 멜빌의 작품들을 다 읽어보면은 정말로 바다와 연관이 되지 않는 게 없어요. 필경사 바틀비 이쪽으로 완전히 말년 쪽으로 가면은 그런 바다 색이 조금 옅어지긴 해요. 이 사람도 워낙 도시 생활을 오래 하니까 또 그런 식으로 바다가 좀 잊혀지기도 하나 봐요. 근데 요 초반부 이쪽은 정말로 정말 바다예요. 네, 테마들이 전부 바다고, 이 모비딕 다음에 나오는 이 작품이 이제 피에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바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장르예요. 이게 모비딕이 너무 호평을 받아서 허먼 멜빌이 좀 반박을 하고자 니들이 나의 작품의 진가를 몰라 하면서 엄청난 반박을 하고자 이렇게 좀 이렇게 치받으면서 평론가들을 좀 이렇게 좀 배양하면서 내놓은 작품인데 그래서 여기 배경도 바다가 아니고 그냥 도시예요, 도시. 네. 그리고 문체 자체도 굉장히 건조하고 좀 이렇다 할 사건이 없는 그런 아주 평이하게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식인데, 근데 여기서도 온갖 비유와 어떤 은유 같은 것들이 전부 바다의 비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즐겨 쓰는 문체 자체가 혹은 이렇게 대상을 가져오는, 이렇게 끌어오는 이 사물들 자체가 전부 바다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이건 허먼 멜빌만이 지닌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바다 소설이라고 하면 어니스트 헤밍웨이 많이 떠올리시죠. 헤밍웨이가 평생 라이벌로 생각한, 헤밍웨이는 훨씬 더 후대 사람이긴 하지만 제일 라이벌이자 어떤 넘어야 할 목표로 삼았던 이 상대가 바로 허먼 멜빌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또 이제 노인과 바다가 나온 것이겠죠.
제가 봤을 때 멜빌만큼 바다에 대해서 잘 표현한 문학 작가가 또 있을까? 그렇게 싶을 정도예요. 읽는 책들마다 전부 바다 내용, 바다 모험 이런 그 소재들로 아주 가득한 것이 멜빌 작품의 특징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타이피어 오무가 이제 대박을 쳤죠. 첫 작품으로서 식인종 사회, 그리고 자신이 이제 겪었었던 그 섬에서의 도피 생활, 그리고 식인종들이 사실은 식인종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적이고 또 다정한가. 그리고 여기 이 작품들에서의 굉장히 이제 그 셀링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좀 그 독특한 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는 식인종들에 대한 편견을 딱 깨면서 뭘 비판했냐? 우리 백인 사회를, 허먼 멜빌이 속한 백인 사회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거에 대한 위성 같은 것들. 그래서 허먼 멜빌이 그때 목격했던 것 중 아주 임팩트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타이피나 오무 같이 그 폴리네시아 군도나 뭐 이런 데로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막 그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진짜 노예처럼 부리는 거죠. 노예라면 또 다행이죠. 노예가 아니라 개처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인간을 보지 않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 안장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개처럼 기계 만들고 마차를 끌게 만들고 이런 식의 잔인한 행동들을 이렇게 아주 여과 없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이 자신들의 어떤 자화상이라고 해야 될까? 자신들의 폭력적인 면, 우리 사회에 좀 외면하고 싶은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박을 쳤다는 것은 이 허먼 멜빌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 대중들한테 안 가닿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돼. 사실 식인종들이 우리보다 더 미개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 우리보다 오히려 더 선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를 믿고 이 아메리카 자체가 기독교 국가라고 주창을 하죠. 그 시기에는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선교사를 파견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이 원주민들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일 수 있지 않냐 하는 아주 청년으로서는 정말 패기 넘치는 질문을 던졌지만 그 사회에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열광적인 반응, 너무 소재 특이하네 이런 식의 반응으로만 멈췄던 거죠. 그게 저는 약간 보기에는 허먼 멜빌의 그 오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존심 이런 거에 좀 상처라기보다는 약간 좀 연료를 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하는 어떤 질문들이 이런 식으로 잘 통하지가 않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좀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정말 이 사회에 울림을 던져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한번 덤벼보고 싶은데 사람들 반응은 완전히 딴판이네.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돼. 메이저하게 가는 것은 좀 그것은 나의 어떤 예술관이 좀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요 두 연타의 그 대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내놨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걸리버 여행기랑 돈키호테를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 쌤들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름들 되게 특이하잖아요. 뭐더라? 뭐 라퓨타 막 이런 거, 후이후족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스티븐슨 이거 걸리버 여행기를 지은 그 스티븐슨이 일부러 막 풍자의 의도를 또 가득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단어를 변형을 시켜서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런 작법들을 다 본따왔어요. 그래서 읽으면 이게 영어인가 모식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이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게 더 작품을 더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풍자와 어떤 자신만의 어떤 이 철학을 넣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망한. 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아직 허먼 멜빌이 좀 어리기도 한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아직 소설가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충분히 풀어낼 만한 그런 공력이 아직은 없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마디는 좀 지금까지도 좀 난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디가 망했어. 그래서 내놓은 게 화이트 재킷과 레드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두 개가 다시 타이피와 오모를 그대로 답습해서 쓴 겁니다. 그래 이게 또 호평을 받죠. 그러니까 이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들 사이에 지금 어떤 코드가 통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대박치고 이걸 한번 실험해보고 또 다시 이제 돈이 또 궁해지고 또 하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이런 식의 막 리듬을 탈 수 있었던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천재죠. 내가 메이저한 걸 써보겠어. 바로 대박이 나. 또 내가 마이너 아니야. 난 실험을 좀 해야 돼. 라고 하면 목표를 받지만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이런 오르내림을 좀 막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50년에 아주 중요한 그 전환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나다니엘 호손과의 만남이죠. 그 미국에서 문학사가 여러 가지 시기로 막 나뉘는데 허먼 멜빌이 속했던 시기가 이제 낭만주의 시기예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낭만주의라고 분류될 수 있을 만한 이제 작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드가 앨런 포, 그리고 나다니엘 호손, 그 다음에 이제 허먼 멜빌이 이렇게 세 가지 트리플한 그 거대 작가들로 분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낭만주의라고 웃기진 않고 다크 로맨티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어두운 낭만주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 나다니엘 호손이나 다른 작품들 읽어보시면 당연히 딱 와닿으실 거예요. 주홍 글씨 아시죠? 너무 유명하죠. 주홍 글씨도 진짜 어둡고 우물하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기이하게 전개가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근데 그 속에 인간의 욕망, 성욕, 그리고 이제 신에 대한 갈망. 근데 그 주인공도 목사죠. 전도사죠. 목사이자 전도사죠. 전도사가 너무너무 이 신과 가까워지길 갈망하지만 자신한테 사생아가 있는 이런 식의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지면서 전개가 되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의 작품이고, 그 다음에 에드가 앨런 포는 정말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은 그 아주 음울함,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어두움, 인간 내면의 음침함, 그런 것들을 아주 극한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에드가 앨런 포의 주된 소재가 그 근친상간 이런 거예요. 네, 되게 좀 어둡게 갔고, 근데 이제 허먼 멜빌은 그 와중에서도 조금 밝은 이 모험 이야기라던가 이런 걸 좀 많이 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한번 전환을 확 겪게 되는 게 바로 나다니엘 호손과의 만남입니다. 나다니엘 호손과 허먼 멜빌과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회자가 돼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국 그때 그 초기에는 너무나 엄격한 청교도 그런 사회였을 테니까 동성애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렇게 좀 금기시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정도 가심이 되는 게 허먼 멜빌과 나다니엘 호손은 과연 게이였을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가십지에 되게 심심찮게 막 실려요.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그 편지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 허먼 멜빌이 나다니엘 호손한테 보낸 거는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나다니엘 호손의 마누라 소피아 호손이 나다니엘 호손은 미국에서 엄청난 대작가가 될 거야 라는,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위대해, 그래서 나는 이 남편의 모든 재산과 어떤 이런 물건들을, 유품들을 내가 잘 보관해 두겠어 해가지고 엄청 세세하게 분류하고 실제로 이 부인이 엄청 킵해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허먼 멜빌이 나다니엘 호손한테 보낸 편지들을 진짜 다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한 14장인가? 엄청 긴 장문의 편지들이 있는데, 근데 딱 보면은 진짜 로맨스 편지 같아요. 진짜 완전히 사랑을 고백하는 너무너무 진한, 우리가 이거를 정말 브로맨스, 남자들 사이의 우정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로맨틱하고 이제 나다니엘 호손을 찬양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편지가 내용이 있단 말이죠. 나다니엘 호손은 허먼 멜빌한테 어떤 식으로 보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데 허먼 멜빌 쪽에서는 사실 보관된 게 없어요. 다 유실이 됐고, 그 허먼 멜빌 집안 자체가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도 그 좀 안 좋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 좀 평생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약간 폭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딸들이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았어요. 아버지를 너무 증오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 둘도 좀 안 좋게 끝났고, 그래서 그 허먼 멜빌이 사후에 30년 지나고 나서 레이먼드라고 하는 이름의 그 평론가가 다시 허먼 멜빌을 발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지났으니까 이 사람 자손을 얼른 찾아봐야겠다 하고 막 수소문을 했는데, 딸을 찾았나 그 딸의 아니 그 손녀를 찾았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 아무도 남겨진 게 없다. 이런 얘기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먼 멜빌이 남긴 작품들 중에 유실된 것도 되게 많아요. 19세기면 중반이면 사실 그렇게 먼 시대가 아닌데도 약간 옛날 사람처럼 유실된 것도 많고, 빌리 버드라고 하는 최종 말년 작품도 사실 출판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잃어버린 이 조각들이 많은 좀 이 작가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다니엘 호손은 아주 부인복이 많은 거죠. 부인 덕분에 이제 보존도 잘 됐고 편지도 남아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허먼 멜빌은 완전 반대의 상황에 놓인 사람인 거죠. 되게 외롭게 살았죠. 그래서 그 다음 이 호성과의 만남도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고 되게 극적이에요. 같이 이제 공부하는, 같이 늘 다니는 그 문학계 쪽 친구들과 같이 소풍을 가죠. 소풍을 가서 이제 산에 갔는데 벼락과 갑자기 돌풍이 부는 거야. 그래서 둘이 이제 동굴에 둘과 어떤 몇몇 친구들이 동굴에 남아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완전 필이 통한 거죠. 너무너무 잘 맞는다 우리 둘이. 근데 이 만남이 정말 굉장히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좀 살피다 보면은 이 사람을 삶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뭐랄까 변태시킨다고 해야 되나? 번데기가 껍질을 벗듯이 혹은 완전히 뭐 진화를 하듯이 확 변하는 그런 영감을 주는 사람이 한 번쯤의 생에서 맞닥뜨리기 마련인데 제가 보기에는 허먼 멜빌한테 있어서는 나다니엘 호손의 존재가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다니엘 호손과의 만남이 그렇게 강렬하게 와닿을 수 있었던 거는 한마디로 나다니엘 호손을 만나기 전부터 허먼 멜빌이 너무너무 깊은 화두가 있었다라는 거죠. 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전개해 나가야 할 작품의 방향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다니엘 호손을 만났을 때 그게 팡 터진 거죠. 뭐 질문도 없고 별 생각도 없어. 그럼 나다니엘 호손과의 만남이 강렬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 앞에 항상 그 질문에 대해서 힌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생에 한 번쯤은 좀 나타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얼마나 빨리 이걸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품고 숙성시키고 깊이 혼자 이렇게 친전하면서 들어가면서 이걸 탐구하면서 계속해서 생애에 걸쳐서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오랫동안 가져간 이 질문이 마치 부싯돌처럼 이렇게 팍 한번 불꽃이 튀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만남이 도래했을 때 포텐셜이 확 터지는 거죠. 허먼 멜빌 같은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었던 거예요. 모비딕이라는 그 작품을 쓰기 전에 절대로 이 책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전개될 만한 책이 아니었었거든요. 완전 에이허브라는 엄청난 이 캐릭터, 진짜 기이하고 광적인 캐릭터의 생성, 그리고 이 작품 전반적으로 흐르는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또 동화 같은 분위기가 섞여 있는 것들, 그리고 자연에 대한 통찰들, 그리고 허먼 멜빌이 스스로 탐구한 어떤 철학적인 화두들 이런 것들이 한데 다 녹아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섞여서 융합이 돼서 나온 게 모비딕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나다니엘 호손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다니엘 호손과 허먼 멜빌의 이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나요. 나다니엘 호손이 훨씬 더 연상이었었고 13살인가 14살이 훨씬 더 많았었고 허먼 멜빌은 이제 막 데뷔해서 눈알이 총총총한 이제 잘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야망에 넘치는 그런 젊은이였던 거죠. 근데 이 케미가 아주 좋았던 거죠. 나다니엘 호손이 되게 내성적이었대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수줍고 그게 이제 좋은 글씨라는 작품에도 되게 잘 드러나거든요. 문체도 차분하고 또 이렇게 전개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막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담담하게 전개해 나가되 굉장히 어둡고 오물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특유의 문체가 있어요. 그런 스타일이 이제 자기 성격에서 다 나온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허먼 멜빌은 키도 크고 또 굉장히 좀 젊은데도 약간 카리스마가 넘치는 타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선호 생활을 좀 오래 한 거?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0대부터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니까 키도 크고 그리고 그 소피아 호손이 이제 나다니엘 호손이랑 같이 허먼 멜빌을 만난 그 기록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이 젊은이가 눈은 작았대요. 눈은 좀 작아서 조금 특이한데 왜냐면 서양인들은 다 이렇게 쌍꺼풀 찍고 진하고 눈이 크잖아요. 근데 눈도 좀 작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안광이 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보기 드물게 좀 카리스마 있는 젊은이다라는 감상평을 이렇게 남겨놓은 게 그 친구한테 편지를 보낸 게 이렇게 남겨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의 어떤 대조되는 성격이 보이는데 그 대조되는 성격 때문에 더 케미가 더 잘 터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나다니엘 호손이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 아메리카의 새로운 르네상스 문학적인 어떤 중흥을 이끌어낼 그런 인재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또 많이 해주고 편지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교류를 막 한 거죠. 그래서 이 나다니엘 호손한테 조언을 받으면서
많이 이제 자신의 작품 스타일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허먼 멜빌이 그때 당시 이사한 집이 호손의 집 근처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왕래를 엄청 하면서 막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작품 방향성을 좀 이렇게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초반기의 작품과 모비딕 이후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분위기가 달라요. 이 사람이 진짜로 확 변했구나 하는 걸 진짜 잘 보여주는 게 허먼 멜빌의 작품의 어떤 변화 과정입니다. 모비딕을 하나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해서 확 변한 다음에 그 이후의 작품들이 이제 점점 더 확 그 맥락 위에서 확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 초반기 작품들이 번역이 안 된 게 사실은 뭔가 조금 허먼 멜빌의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미숙한 작품들이고 진짜 허먼 멜빌의 진가를 알고 싶다 하시면 모비딕 이후의 작품들을 읽어보시는 걸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는 허먼 멜빌이 앞으로는 더 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지금 필경사 바틀비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요즘 연극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필경사 바틀비 이런 것들 굉장히 모던한 소설이에요. 그냥 이게 19세기에 쓰여졌나?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모던하고 도시 문명 속에서 이 사람이 완전 자의식으로 꽉꽉 찬 채로 이제 소외되고 또 혼자 고립되어 가는 그런 장면들을 되게 예리하게 포착한 장면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선원 생활 그만두고 또 모비딕이 완전히 실패한 다음에 관세 세관원으로 이래요. 그래서 미국 세관원에서 그냥 평범하게 우리로 치면 그냥 공무원 생활, 말단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비딕 이후에는 단편들 위주로 막 쓰기 시작하거든요. 단편들이 너무너무 최고예요. 이 사람. 단편들도 쓰고 그다음에 맨 말년에 쓴 게 이제 시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 정말 업그레이드의 업그레이드, 굉장히 다른 형식, 다른 장르들을 계속해서 도입을 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작품 세계를 이토록 다채롭게 스스로의 의지로 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의 삶이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그런 것들. 단편도 필경사 바틀비 이런 거 추천드리고요. 베니토 세레노나 아니면 그 빌리버드라고 해가지고 유작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정말 잘 썼어요. 그 현대문학 출판사에서 나온 거 아마 있을 텐데 그것도 꼭 한번 지금 모비딕 읽으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만약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좀 추천을 드려요. 허먼 멜빌의 그래서 전체적인 테마가 뭐냐면 우리 1학기 때부터 다 문학 작품들이 각자가 가지는 어떤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1학기 때는 패스트,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상황과 연계를 해서 읽어볼 수 있는 질병과 전염병.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과 삶과의 관계 이런 걸 짚어보겠죠? 근데 2학기에서는 어떤 테마냐면 이거예요. 문명과 야생. 멜빌이 평생을 두고 탐구한 키워드를 집약해보라라고 한다면 정말 이 두 가지를 꼽을 것 같아요. 문명과 야생.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사람한테는 평생의 테마이자 모든 멜빌의 작품 세계를 가장 잘 집약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빌리 버드 처음 작품에서부터 빌리 버드라는 마지막 작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거대한 문명, 제국 문명의 기지개를 딱 켜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표출되는 폭력, 인종차별, 그 안에 어마어마한 사상적인 모순들,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제 또 막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아주 베이직한 전제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럼 민주주의란 도대체 뭘까?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람 대 사람을 평등하게 보게 하는데 정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에 대한 모순, 우리가 문명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무엇을 전제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문명인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명제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전제화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거기에 민주주의가 있고 또 우리가 아주 선진적으로 발달했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자의식까지 그런 것들 다 들여다본과 동시에 문명인들이 그러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 또한 놓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문명인들이 뭘 입고 있는가를 봤을 때 가장 봐야 될 게 야생인 거죠. 문명이 아니라 문명이 건설되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들처럼 제국으로 가지 않고 문명 사회로
가지 않고 원시 사회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 이 두 사회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나 양상을 또 생각하는 방식을 비교해서 분석해 봤을 때 과연 어느 식이 어느 쪽이 우월하고 어느 쪽이 미개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 그 기준이 우리한테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다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모 멜빌이 열광하는 것은 사실 이쪽이에요. 우리 문명인들이 입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면서 야생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죠. 모비딕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케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빌리버드에서는 그 수병이 있는데 그 주인공 수병이 야생성을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서명 멜빌이 말하는 그 야생성을 잊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야생성을 잊지 않는다는 건 뭐 옷 벗고 막 빨개 벗고 막 이렇게 춤추고 놀아다니면 야생성이 살아있는 건가? 그건 아니죠. 무엇을 야생성이 살아있다? 그래서 문명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게 요 부분이다 라고 지적하는 게 계속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뭐냐면 삶과 죽음에 관한 거예요. 삶과 죽음에 관한 거. 그래서 제가 빌리버드에서도 진짜 좋아하는 대목이 문명인들은 야만인들에 비해서 죽음을 너무너무 무서워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문명이 가진 우리 도시화된 삶에서 이 자아를 너무너무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불안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테마거든요. 죽음, 예상치 못한 죽음. 그리고 누군가 죽었어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오는 억울함. 삶을 더 누려야 하고 좋은 것만 누려야 할 삶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예기치 못하게 닥치는 그런 불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불운이 나한테 올까봐 어느 순간 도래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먼 멜빌의 작품 중에서 이런 테마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지 않나? 혹시 삶과 죽음을 어떻게 탐구해야 할까라는 테마로 다시 모비딕을 봤을 때 분명히 더 깊게 들어오는 장면들과 대화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한번 더 글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